안녕하세요.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입니다. 다들 지난주는 잘 지내고 왔나요? 저는 이번 주부터 조금 감기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약간 살만합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요가를 했더니 찌뿌둥했던 몸이 좀 개운해져서 너무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감기가 잘 나아서 이제는 좀 요가도 편하게 다니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정말 많이 컸어요. 이제 이번 주말이면 36주가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엊그제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아기가 나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 지나고 나서부터는 슬슬 아기가 나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조심했었거든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배에 힘 주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팍팍 앉았다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것도 편하게 하고 그냥 세게 격렬하게 하고, 그리고 계단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편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거를 진통이라고 하거든요. 아기가 나오려고 배가 아프게 되는 거, 이거를 진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진통이 오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제 진짜로 아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긴장 그냥 날려버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팟캐스트를 조금 쉬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못 만나는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짓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리고 앉아있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을 가지고 아기를 어떤 식으로 키우면 좋을지, 케어해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써있는 책들, 이런 거를 육아서라고 하거든요. 아기 키우는 방법을 육아법이라고 하는데, 이 육아법들이 써져 있는 책들, 육아서들,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아기 오기 전에 집도 싹 정리하고 좀 아기 용품들, 아기 물건들 갖다 놓고,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짐도 싸놓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건강하게 몸조리하고 몸 잘 케어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여러분들 못 만나는 것도 아쉽고 또 조금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제 몸을 먼저 신경 쓰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쉬고 오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들 올릴 생각이니까, 아기가 나오면 아기 사진 같은 거 올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팔로우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출산 준비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제 임신 스토리 궁금해해 주시고 또 재미있게 들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낳으러 갈 때, 아기를 출산하러 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 한국의 출산 문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나라의 출산 문화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출산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출산해본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산하면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러면서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아기를 낳으면 3일에서 1주 정도
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 좀 몸에 타격, 데미지가 있었을 때 병원에서 며칠 자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입원이라고 해요. 출산할 때에도 몸에 데미지가 많이 생기니까, 타격을 많이 입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입원을 하느냐 하면요. 아기를 어떻게 낳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기를 낳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수술 없이 엄마가 이렇게 배에 힘을 줘서 아기를 낳는 방법. 그리고 수술로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기를 그냥 수술 없이 낳는 거. 이거를 자연분만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분만한다는 거예요. 분만은요, 출산이랑 같은 거예요. 분만하다, 출산하다, 둘 다 아기를 낳는 건데, 보통 병원에서 분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기 낳는 방, 거기를 분만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연분만은 좀 더 금방 병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퇴원이라고 합니다. 자연분만은 좀 더 빨리 퇴원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수술로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면 이거는 제왕절개라고 부릅니다. 절개라는 건 뭔가를 갈라서 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쪽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배를 갈라서 치료를 할 때, 수술을 할 때 그거를 절개한다고 합니다. 배를 절개해서 수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왜 제왕절개냐면요. 예전에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황제, 제왕이 태어날 때 했던 그런 절개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제왕절개라고 말하게 됐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제왕절개라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연분만, 제왕절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아기가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기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아기 머리가 위로 올라가고 다리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그러면 제왕절개를 해야 된대요. 자연분만할 수 없대요. 다행히 지금 아기 머리가 밑에 잘 내려와 있기는 한데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자연분만 해보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연분만을 했든 제왕절개를 했든 아기를 낳고 나면 병원에 잠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입원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보통 한국에서는 조리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가요. 저도 똑같이 퇴원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산후조리원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국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프닝에서는 몸조리라는 말을 했는데 이 조리라는 말은 뭔가 병에 걸리거나 뭐 어딘가 크게 다치거나 했을 때 몸을 잘 돌보아주는 거, 그거를 조리라고 합니다. 몸을 붙여서 몸조리라고 해요. 몸을 잘 돌봐준다. 몸을 잘 케어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아이고 몸조리 잘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조리라는 건 요리라는 뜻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리사
조리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리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몸조리라고 했을 때 몸을 우리가 요리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조리라고 하면 몸을 건강해지게 몸을 케어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면 산후, 출산 후에 몸을 조리해 준다, 케어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산후에 몸을 조리해 주는 원, 센터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후에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는 서양 쪽보다는 동양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서양에서 오래 살거나 그랬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영어를 공부하거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서양의 문화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느낀 거는 동양에서는 아기를 낳고 나면 이 엄마를 엄청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양 쪽에서는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잘 그냥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나요? 동양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 좀 한동안 약간 누워만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무슨 음식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팠던 부분이 더 아파진다든지, 아니면 요 관절, 이런 손목, 발목, 이런 곳들 몸에 꺾이는 곳들이 관절이죠. 이 관절들이 나중에 아프지 않도록 여기에 보호대를 꼭 차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동양인이 좀 골반도 작고 뼈도 좀 작고 그리고 좀 아기는 머리가 조금 더 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몸에 타격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인은 아기 낳고 나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양인들도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문화 때문에 좀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땅이 좁고, 그리고 서울 안에 다 같이 모여서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이 산후 케어,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산후조리원에 모일 수가 있으니까 이 산후조리원이 크게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이 산후조리원에서는 대체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요,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뭔가 풀코스로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호텔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침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쉴 수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마사지 의자 같은 게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호텔 같은 느낌이니까 내가 청소하거나 뭐 그런 것들, 집안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빨래도 그냥 옷을 벗어서 빨래해야 되는 거를 내놓으면 그거를 빨래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매번 요리해서 밥 먹는 거, 이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요리도 다 해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거 3번 먹는 거 합쳐서 삼시세끼라고 부르죠. 이 삼시세끼를 전부 다 차려줍니다. 그래서 요리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음식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한국에서는 미역국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다들 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가면 무조건 국은 대부분 미역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미역국은 한국에서 생일날 먹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생일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인지 진짜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낳은 시기가 되면 매년 약간 좀 몸이 아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대요. 저는 이제 4월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4월이 예정일이니까 4월에 아기를 낳으면 봄에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약간 그 봄꽃 피고 봄 느낌 나고 이런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느낌이 들면 그때 엄마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그 아기 낳았을 때 그 기분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 몸에게 필요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엄마 몸에 특히 미역국이 좋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 엄마가 미역국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면 다 같이 같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역국 챙겨 먹을 때 아이들도 미역국을 챙겨 먹게 되니까 생일날에 미역국을 먹게 되는 거죠. 미역국이 진짜 그렇게까지 아기를 낳은 엄마들에게 좋은가? 아기를 낳은 엄마가 산모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이 산모들에게 그렇게 좋은가? 좀 찾아봤는데요. 진짜 좋기는 좋더라고요. 일단 미역국에 들어가는 그 미역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철분이라는 건 피를 만들어주는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릴 수도 있는데 이 미역국을 잘 먹으면 새로운 깨끗한 맑은 피들이 많이 생기니까 엄마에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슘도 많이 들어있대요.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에게 칼슘이 정말 많이 간대요. 그래서 엄마 뼈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칼슘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칼슘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엄마 뼈 건강에도 좋대요. 그리고 또 임신을 했을 때 몸이 많이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몸이 많이 부어서 다리가 참 아프다고 했죠. 근데 이 미역에 칼륨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 미역을 많이 먹으면 붓기도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칼슘이랑 칼륨은 다르죠. 칼륨도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 젖을 줘야 되잖아요. 아기에게 주는 이 젖, 엄마가 주는 젖을 모유라고 하는데 미역에 이 철분이랑 칼슘 같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미역을 잘 먹으면 모유의 영양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모유의 영양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 요오드가 모유를 더 잘 나오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미역국이라는 거는 정말 산모들에게 딱 좋은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역국을 엄마들, 산모들이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한국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에 가게 되면 미역국이 정말 매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또 미역 속에 이 요오드가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미역을 많이 먹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역을 잘 안 먹는 그런 문화의 나라에서 살았다면 미역을 평소에 잘 안 먹었다면 갑자기 이게 몸에 좋다고 미역을 많이 먹으면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미역의 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미역을 먹어보고 싶으시게 된다면, 미역국을 좀 먹어보고 싶으시게 된다면,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조리원에 보통 2주 정도 있는데, 그동안 이 미역국을 매일매일 먹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미역에 이런 효과가 좋아 보인다고 한다면, 뭐 그냥 한 번쯤,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쯤 그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 조리원에서 2주 정도 미역국을 먹다 보면 나중에 조리원 나오고 나면 이 미역국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진대요. 그래서 미역국을 너무 심하게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역국을 진짜 큰 박스로 선물을 받아버렸어요. 저희 친정에서 좋은 미역이라면서 진짜 저의 키의 반만큼 되는 그런 큰 박스에 담긴 미역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진짜 좋은 미역이기는 한데, 와,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진짜 집에 지금 미역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뭐 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미역국 한국인은 좀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할 때, 모유를 줄 때, 모유 수유할 때 이 미역국이 좋다고 하니까, 미역이 좋다고 하니까 미역국으로도 만들어 먹어보고, 미역 무침으로도 만들어 먹어보고, 여러 가지로 요리해서 미역 잘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역을 좋아하기는 하니까 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미역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 하고 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이렇게 엄마 몸을 케어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교육 같은 것도 해줍니다. 갓 낳은 신생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렵잖아요. 뭐, 모유도 처음 주는 거니까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후조리원에 가면 모유를 어떻게 주면 되는지, 뭐 모유가 아니라 분유를 먹일 거라면 이렇게 가루로 된 우유 있죠? 그게 분유인데 그 분유를 먹일 거라면 분유를 어떻게 먹이면 되는지, 젖병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또 아기를 어떻게 마사지 해주면 좋은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저귀 가는 법. 아기들은 이제 화장실을 바로 가지 못하니까, 혼자 가지 못하니까, 아기 그 허리, 여기에다가 기저귀를 잘 싸줘야 되죠.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목욕은 어떻게 시키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학교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런 학교를 같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도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동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조리원, 산후조리원에 가면 조리원 동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진짜 똑같은 시기에 모든 친구들이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친구들이 늦게 낳거나 아니면 빨리 낳거나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리원에 가게 되면 진짜 얼마 전에 나랑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은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생아들을 진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진짜 잘못 다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최대한 다 받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리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
그 신생아들을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가 다 케어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조리원에 가면 엄마가 좀 자거나 쉬어야 될 때, 그럴 때 신생아를 다른 분들이 좀 봐줘요. 신생아실, 신생아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리로 돼 있어서 쫙 그 안쪽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통 CCTV 같은 것도 달아놔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는 좀 쉬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진짜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갔을 텐데 많이 거기에서 좀 쉬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무슨 헤븐, 천국 같고 무조건 그냥 다 쉬고 그러고 편하게 있다 오면 될 것 같고 마사지만 쫙 받고 어디 가서 교육만 좀 받고 그러고 오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일단 모유 먹이는 거 그거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계속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프다 그러면 일어나서 모유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교육받거나 마사지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보다 좀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또 모유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냥 아기 분유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푹 자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모유 제대로 한번 먹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쉬고 올 수 있을지, 생각보다 피곤하진 않을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가서 해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는 가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좀 피곤하더라도 그래도 아기 귀여우니까 그 귀여운 아기에게 모유 잘 먹이고 그런 경험들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몸이 힘들지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서 최대한 잘 쉬어보고 그리고 또 배우기도 잘 배우고 그러고 나올 생각입니다. 보통 이런 산후조리원은 2주 정도 간다고 했죠. 그러면 병원에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주 정도 있다가 집에 오게 되겠네요. 아기를 낳고 나서 3주 정도 밖에 있다가 집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산후관리사분을 집에 부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산후, 아기를 낳은 후에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산후조리원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포트, 돈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관리사를 불러서 도움을 받을 때에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좀 해줘요. 그래서 집에 오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산후관리사분을 부르려고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보통 3주 정도 부른다고 해서 제가 3주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산후관리사분이 오시면 이제 와서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아기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보통 직장에 나가듯이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그렇게 있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산후조리원에서도 배우겠지만 이제 집에 오고 나면 또 집에 있는 것들로 아기를 목욕시키고 또 집에서 아기에게 모유 수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잠깐만 보고 신생아실에 다시 맡기고 이렇게 할 텐데 집에 오면 그 신생아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관리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사분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붙어서 그런 것들 열심히 배워서 아기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기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가 되어보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이것저것 불편하겠어요. 저도 처음이라 너무 잘 못하니까 아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도움들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더 이것저것 다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산후관리사분들은 전문가분들이니까 제가 옆에서 열심히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인터넷의 리뷰들을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분들, 안 좋은 관리사분들을 만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아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리사 전문가라고 하지만 뭔가 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고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관리사분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중간에 그만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서포트,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산후관리사분께서 3주 왔다가 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아기 낳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회사를 쉴 수가 있거든요. 아기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을 쉬는 거, 그거를 육아휴직이라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남편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후관리사분이 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아기를 잘 케어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 남편이 아기가 모유 수유하고 잘 소화할 수 있게 트림 같은 거 시켜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잘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아기를 이렇게 잘 얼러주고 있으면 남편이 집안일을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잘 나눠서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기가 집에 오게 되면, 처음 오게 되면 3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어야 돼서 그래서 잠을 푹 잘 수가 없대요. 근데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기가 좀 밤에 길게 잔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예 통째로 쭉 잔다고 해서 통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3개월쯤이 되면 그러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전보다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월이 될 때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때까지를 목표로 잘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냥 낳고 나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병원 끝나고 조리원 갔다가 산후관리사분 불렀다가 남편 육아휴직 했다가 뭐 이렇게 서포트들을 딱딱딱 받아야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대로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저도 잘 회복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 만나러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키우는 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조금 덜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기 낳고 나서 바로 그 후가 제일 힘들 테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몸조리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놨으니까 제가 잘 쉬고 다시 잘 컨디션 회복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러 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옆에 그냥 무조건 찰싹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직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다양한 육아 책들, 육아 서적들, 육아서들을 보다 보니까 아기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아기가 조금 손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보거나 그러고 있을 때에는 아기가 혼자 놀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아기가 계속 심심할까봐 계속 엄마 아빠가 자극을 주고 막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오히려 아기의 뇌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좀 더 혼자서 잘 놀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도 자기 루틴이 생겨서 편하고 또 저도 아기 루틴을 알게 되니까 아기가 좀 혼자 있을 시간,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줘서 그때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아기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물론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하고 그리고 좀 더 아기에게 편한 것들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도 또 잘하고 스스로도 잘 돌보고 아기도 잘 돌보고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러 금방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저의 소식들을 올릴 생각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올리면 메시지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댓글들, 응원하는 댓글들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러면 제가 아기 잘 낳고 다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